안녕하십니까. 김진 앵커, 휴가를 간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도 신문을 대신 읽어드릴 남자 김윤수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삐끗하는 모습입니다. 사건의 핵심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장동 수사 빨간불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그분이 누구냐, 윗선이 누구냐, 실체를 규명해달라 아우성인데 검찰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치면서 이 부실수사 비판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간신문입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녹취록 속 그분의 정체에 대해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답변 이후 7시간 뒤엔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한국말은 또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 수사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조간입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김만배 영장 기각, 검찰 대장동 수사 차질을 빚게 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 구속할 만큼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설명 못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는 봤어도 과속 수사라는 광경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윤 전 검찰총장이 패소했습니다. 앞서 가처분 재판 결과를 1심 재판부가 뒤집은 건데요. 법관 사찰, 수사방해 등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됐다면서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든 만큼 이 정치 진출의 명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성남 민심에 전세 대출 중단 없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잡겠다며 전방위 대출 규제에 압력을 가하더니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전세대출, 잔금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가가 급등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출까지 조이자 이 민심이, 혹여 민심이 뒤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신문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 든든한 돌직구를 던져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님, 김형주 전 국회의원님,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대장동 그분의 정체 갈수록 알쏭달쏭합니다. 어제 대장동 수사를 진행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걸까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한 대장동 그분 도대체 누구일지 그 실체에 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이 그분의 정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분이 누군지 사실 이것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5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5살 아래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그런 적 없으시죠?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피고발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죠.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그분 정치인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네, 이정수 지검장의 말이 좀 아리송합니다.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못 박은 지 7시간 만에 단언할 수 없다며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렇다면 이게 뭐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검찰이 그분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검찰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가장 많은 배당금 1,208억 원을 받은 곳입니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 1호의 그 배당금 수익의 절반은 그분 거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분이 누구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유동규 씨가 아니라면, 그런데 김만배 씨보다 유동규 씨가 5살 어리다. 그러면 과연 어린 동생에게, 그리고 평소에 형 동생을 하는 사이다. 그런데 과연 동생에게 그분을 했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유동규 씨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설계자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 속에서 그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거죠. 그런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한번 나온다, 실제 녹취록에. 거기까지는 이제 언론보다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언론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분, 다시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고 나니까 자, 이 질문까지의 답변은 이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아니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걸 단정했다가 결국은 꼬리를 내린 게 된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지금 가뜩이나 야당에서 지금 검찰이 유동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유동규한테 적용한 혐의가 배임입니다. 배임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한테 적용하는 혐의인 거죠. 네. 그럼 유동규 씨가 최종 결정권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그 윗선을 밝히려고 지금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수사 책임자가 윗선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했다가 또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예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오히려 야당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 수사의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오히려 국민 불신만 자초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여야가 지목하는 그분의 정체는 다릅니다. 그분은 이재명 지사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절대 아니다. 여당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벌어진 치열한 그분 공방 들어보시죠. 성남 도계공 정관이나 도례에 의하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게시타퍼다라고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수익을 계속 깎아먹는 존재거든요.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자기네가 거부하기 어려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 김만배 씨는 실제 소유주를 차마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서 그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그분에 대해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둔 듯한데 민주당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분의 존재를 뭐라고 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의원님, 누구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녹취록상을 분석해 봤을 때 한 번 등장하는 그거로 보면 정치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은 검찰 수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또 실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아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 그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왜냐하면 또 어저께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정 정도로 보면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 불완전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모든 것을 검찰도 뭐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정치인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쩐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사람이 뭐 그야말로 큰 뭐 그룹의 회장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사채업소일 수도 있고 2009년부터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땅을 샀던 실질적인 그 소유자가 있고 김만배 씨 이전에 그것과 같이 작전을 짰던 팀의 일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이 지금 최근에는 이 사단이 난 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도 김만배라는 사람이 평소 거짓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김만배 씨도 정영학 회계사는 상당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감옥에나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것이 사실 실체가 없이 김만배 씨가 자기 지분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유동규와 그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200억 전체에 대한 지분 논의를 하지 않고 600억은 떼버리고 나머지 600억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자. 이런 정도의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질신문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분 싸움에서 이용된 어떤 표현일 수 있다 이런 표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정수 지검장이 그분에 대해서는 좀 찜찜한 답변을 남기긴 했지만요. 이재명 후보 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 적용됐다 이런다 하면은 이 지사에 대한 수사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 후보로서 초유의 이 뭔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정수 검사장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을 쓰더라고요. 수사 범주. 저 이런 말은 제가 법전에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네.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피고발인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고발을 당했으니까. 그다음에 아직 입건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동규 씨의 그 범죄 혐의가 중요한 건데 배임이거든요. 1163억이라고 배임 액수를 그 산정을 했는데 도대체 저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이제 그 궁금했는데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화천대유가 초과로 얻은 초과 수익이 2,308억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성남 도계공이 받아야 될 게 50 플러스 1주니까 50% 플러스 1주. 50% 플러스 1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서 1,163억이 나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 항상 이전에 특히 그 지난번 2018년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건 자신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개 유동규 본부장, 일개 그 도계공의 그 본부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이것은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성남시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보니까 꼭 이 건만이 아니더라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보고한 여러 가지 그 보고 자료들, 결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아마 검찰에서 소명을 하라고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3번의 말을 바꿨던 김만배 씨는 어제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이제는 아예 그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시죠.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네, 그리고 이어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만배 씨 풀려났습니다. 대장동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여겨졌던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소명이라는 게 이제 법관으로 하여금 이게 진실이라고 믿게 하게끔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인데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입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썼지만 사실 쉽게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뇌물 액수를 755억 원이라고 영장에 쳤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개인 뇌물 공여액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됐던 거죠. 네. 근데 그 755억 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유동규 씨가 구속됐죠. 근데 유동규 씨가 배임 혐의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5억 원을 받았다. 5억 원을 준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구속됐는데 준 사람이 지금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이유가 김만배 씨가 5억 원을 주면서 검찰은 처음에는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을 줬다 이렇게 지금 기술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검찰이 그것을 그냥 현금 5억 원을 바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수표가 만약에 4억 원 있었다면 수표는 늘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추적도 안 해보고 수표 4억 원을 기록했다가 그게 아니다, 현금이다라고 고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 뭔가 수사가 좀 부실했다게 보이는 거고 또 5억 제한 이제 50억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본 건데 사실 그 이제 곽상도 의원을 보고 50억을 줬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700억 원 같은 경우는 정영학 씨 녹취록에 나와 있는 유동규 씨에게 약속한 700억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녹취록 이외에는 더 이상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뭐 단군이를 최대 뇌물 공여액을 적어놨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야당에서 의심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자마자 원래는 이제 김만배 씨가 한번 이제 수사를 받고 돌아간 뒤에 다시 재소환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바로 영장을 청구했죠. 1시간 3시간 만에. 반 뭐 그렇죠. 3시간 만인가요? 네. 어쨌든 바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검찰로서도 과속 수사를 하다가 오히려 부실 수사를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과속 수사를 하다가 부실 수사 이 비판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김만배 씨는 독취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위다. 이 증거가 안 되도록 독을 탔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 중에 김만배 씨의 이의 제기를 이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녹취록이 증거로서 큰 효력을 발휘했느냐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해봤지만 이 굉장히 검찰에서 이 구속 수사 관련해서 할 때는 굉장히 수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수싸움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데 언제 어떻게 저쪽에서 이걸 가지고 오면 이걸 꺼내야겠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하는데요. 이 녹취 파일을 어제 재생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법원에서 이 판사가 변호인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녹취 파일은 틀지 말고 녹취록만 제출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전 이게 궁금합니다. 녹취 파일을 실제 트는 것과 녹취록과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큰 차이는 없죠. 왜냐하면은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녹취 파일을 문서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제 글로 보는 거 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뭐 톤이나 뭐 이런 뭐 강조하는 거나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녹취록 정도는 아마 변호인 측에서 증거 동의를 갖다가 해준 것 같은데 녹취 파일은 증거를 못 쓰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이재명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이거는 게으를 뿐만 아니라 너무 부실하다. 왜냐하면 저 단적으로 뭐냐면 중요한 건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 흐름을 보라고 항상 김만배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영장에는 분명히 5억을 갔는데 5억이 1억은 현금이고 4억이 수표다. 그러면 그냥 뭐 법조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표다 그러면 그 수표 추적해가지고 그 수표가 누구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네.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뒤늦게 가서야 그 자리에서인지 아니면 직전에서인지 아니다 이게 4억이 그것도 현금이었어. 그러면 현금이 5억이면은 그 5만 원짜리 만장을 갖다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판사라도 야 검찰이 수사를 저렇게 해? 그럼 저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녹취록도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녹취록이 허위라고 주장하진 않은 것 같아요.
편집됐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뭐 그런데 그다음에 녹취록 파일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자기한테 불리한 건 쏙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편집됐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변호인들은 주장을 하는 건데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녹취록의 진정성이 의심이 간다. 그런데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하고 틀려가지고 민사 재판이야 뭐 돈 잃고 말고 그 정도이지만 형사 재판은 쉽게 말하면 이게 인정이 되면 김만배 씨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이거든요. 그렇죠. 인신 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내세운 증거들이 너무나 그 부실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각이 된 것 같고 한 달 이게 문제가 된지 이제 경기도의 어떤 신문에서 문제가 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더군다나 그 안에서 협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또 뭘 했는지 참 제가 봤을 때 의문이 가고 진짜로 특검을 부르는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조계 인사로서 검찰 수사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른 것은 맞습니다. 이 녹취록 외에 그리고 또 진술 외에 그렇다 할 증거를 확보를 못해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연일 맹공을 퍼붓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와 또 기각, 이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의 수사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 신속한 수사 지시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버리죠.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으면 당연히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핵심적인 공간인 성남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런 강제 수사에 대한 노력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덜컥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고 여기서 기각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김만배 씨를 구속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구속을 풀어주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방해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자로 단독 기사들이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충격적인 내용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되기 전에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상황들을 지켜보고 나니까 오히려 핵심 당사자들이 증거인멸하고 입맞추기가 시간만 벌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져만 가죠. 특검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될 이유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 이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는 이 조간 보도도 어떤 이런 전원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취재한 걸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검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 기각된 입장에서 재청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이제 녹취록에만 의존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녹취록은 말이 뭐냐면은 말이거든요. 말을 받아 적은 게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뭐든지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검찰에서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떤 노력이냐?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성남시청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성남시청만 제대로 압수수색을 했어도 과연 그 녹취록이 맞는지 틀리는지 만약에 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그 노력을 했는데 녹취록이 그야말로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장난이었고 뭐 별거 아니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에게 하는 것은 발생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 당장 오늘부터
빨리 성남시청부터 압수수색하고 뭐 경기도도 압수수색하려면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남시 뭐 이렇게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제 국감에서도 뭐 절차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 특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시죠. 민심 또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73%가 특검,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검은 결국은 여야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 정도 상황까지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특검을 향해서 수사의 진실들이 밝혀졌던 경험들을 다 갖고 있죠. 2016년에 검찰의 형사 8부에서 진행됐던 수사가 미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졌지만 이 또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섰던 기억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특검과 당시도 국정조사를 함께 병행했는데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국정조사가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하죠. 네. 하지만 국정조사에서 당시 숱한 재벌 총수들까지 나와서 증언들을 끌어낸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위증 논란이 결국 재판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다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화천대 이후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법조계 등에 대한 게이트라고 거듭 물타기성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안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하나의 제대로 된 진척,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까지의 상황들이 이런 국민적 여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만약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특검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끝끝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 국면들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 지사와 15년 지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이었던 안민석 의원이 이 지사의 결백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거의 15년 가까이 같은 동갑 친구로서 지냈기 때문에 허물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당신이 자신이 있느냐, 한 푼도 안 받았느냐, 누차 묻었는데 200% 확신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한치의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시장 시절에 측근들에게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 돈을 뭐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의 개입 여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저도 짚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감사와 수사를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잘한 어떤 그 성공 사례라고 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횡령을 했거나 배임을 했거나 뇌물을 받았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아까 서울지검장이 말한 것처럼 수사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안민석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본인이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그래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꿈을 꾸고 있었다면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 대장동 것을 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해서 너무 과하게 또 치적이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뭐 성사까지 갔다면 이 돈 문제 관련해서는 자기가 좀 떳떳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만약 본인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그냥 가정입니다만은 돈과 관련된 내부적인 어떤 그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걸려 있었다면 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내가 좋은 치적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재명 기자께 바로 여쭐게요. 그럼 특검을 하든 하지 않든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계속 부담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좀 궁금합니다. 전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 결과 특검을 찬성하는 의견이 73%에 이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간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정통성이 취약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의미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것이냐, 특히나 야당 지지자들이 신뢰할 것이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잠깐 예민한 얘기지만 결국 야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과연 승복할 것이냐의 문제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검찰의 수사가 과연 지금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그건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 지지자들이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 탄생한다는 말을 그저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을 받지 않는 건 굉장히 이재명 정권의 탄생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특검에 대해서. 과연 특검을 받으면 특검 출범까지 그리고 수사까지 뭐 대선 전에 끝나겠느냐.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의혹만 남마다 끝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특검이 여야 합의 이후에 언제 출범했나 보면 평균 45일 지나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빠른 경우는 여야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출범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합의한다 그러면 다음 달 중순에는 출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을 봤을 때 빠르면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결론이 빨리 낼 수 있는데 그것을 끄는 것 자체가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굉장히 그 정통성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결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수사 결과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머리와 버르장머리. 이 머리라는 전미사가 찾아보니까요. 이 어디 단어에 붙으면 이 비하의 의미를 띠는 것 같은데 이 바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온 두 단어입니다. 품격을 잃은 막말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야당 경선 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윤석열 후보가 당 해체까지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 공방에 불을 지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신머리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나.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제대로 했으면은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지 참 당이 한심합니다. 정권 교체하려면 우리 당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격하는 소리도 들어봐야겠죠. 버르장머리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끈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두기가 어렵습니다. 버르장머리 안 고치면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렵겠다.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우리 당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당이면 본인이 왜 본인 스스로 걸어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 네, 시청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윤석열 후보의 당 해체 발언을 두고 다른 후보들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저녁에 있을 이 1대1 맞수 토론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당 해체론까지 들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당 해체론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뭐 어제 이제 윤석열 캠프를 총괄하는 권성동 의원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러려고 윤석열 총장 영입하자고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의 관계를 빗대서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고발 사주 의혹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손준성 검사가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치라는 게 늘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말의 품격이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그 거친 언사가 오히려 상대의 거부감을 줬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핍박받는 총장이 아니죠, 현재.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의 그 거친 언사로 대응했을 때는 오히려 야권 지지층들이 열광시켰죠. 근데 지금은 정권의 지도자로서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핍박받는 총장이 아닌 거죠, 현재. 그런데 여전히 좀 너무 그렇게 핍박받는 총장의 포지션에서 너무 이렇게 늘 뭐랄까 감정이 격앙된 그런 언사들이 오히려 상대의 어떤 상대를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당심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하나 그럼에도 거기에 대응하는 홍준표 후보도 뭐 버르장머리한 표현을 쓰고 유승민 의원도 뭐 문재인 정권에 저희가 말은 듣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뭐 충견이다, 스파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결국은 진짜 뭐 50번 100번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게 과연 지금 야권 지지층의 어떤 정권 교체 열망들을 지금 후보들이 담아내고 있느냐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권 지지층의 이 정권 탈환, 이 의지를 후보들은 과연 알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격앙된 표현도 있었지만 뭔가 작심한 듯한 발언, 사전에 준비가 된 듯한 발언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 의도가 뭡니까? 저 자리가 이제 제주도의 선대위 발대식 임명장 수여라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당내에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였고요. 당내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께서 지난 토론회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한탄의 목소리를 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 같이 똘똘 뭉쳐서 화천대유, 대장동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민주당이 우리 당에 있는 후보를 공격하는 프레임에 딱 찰떡궁합처럼 맞춰서 당내에 있는 유력 주자를 끌어내리고 인신공격하는 행위들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럴 거면은 윤석열 후보를 왜 당에 들어오라고 했던 것이냐 이런 한탄의 목소리를 전하는 당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윤석열 후보가 함께 지지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정권 교체에 나가기 위한 당내의 단결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힘줘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선대위 발대식에서의 발언 이후로 자연스럽게 제주도 토론을 이어집니다. 그리고 토론장에서는 다 지켜보셨던 것처럼 4명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정책과 공약, 비전에 집중하면서 상대 후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얘기들을 쭉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보시기에 좀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발언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정해 나가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 후보를 서로 간에 끌어내리는 일이 과연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각심도 좋지만 또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는 점도 아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모습이 이제 앞으로 바뀌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당 내부에 비판이 있는 건 앞서 보셨지만 있습니다. 또 윤 후보도 이에 따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당 해체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야 너 막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쳐라 라고 얘기하죠. 그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당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혁신을 하자. 네, 본인이 이제 몸담았던 검찰에서의 어떤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극을 본인이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고 잘 되자는 뜻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본경선 1차 1대1 맞수 토론이 진행돼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맞붙게 되는데 궁금한 게요. 오늘 이 토론회에서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많은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가 기강되기를 기대하고 막 이렇게 뭐 천공 서성 얘기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손바닥 얘기를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동안의 실언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머리를 자주 돌리고 자기도 생각하지도 않은 또 하나의 실언을 내면서 그 다음날 또 그거를 갖고 일주일 우려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윤석열 그 후보가 하는 어떤 당에 대한 문제가 당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 좋은, 말하자면 여당은 뭐 대장동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큰 비전 또 정책을 갖고 토론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손준성 검사 뭐 속보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검찰이요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의원들이 왜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이 조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수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절차 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바로 전격적으로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좀 더 들어오면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어떤 당에 대한 충정에서 혹시 만에 하나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공격하듯이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 그리고 김웅호의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자살 폭탄하고 비슷합니다. 자기 당이 실제로 검찰과 손잡고 뭔가 완전히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걸 전제하에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연 당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승민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면을 봤을 때 환익에 정신머리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을 윤석열 후보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표현 방식이 거칠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지지자들이 나는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패널들 사이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행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비난은 좀 삼가고 절제된 표현으로 좀 이렇게 우아하게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다음 달에 있을 최종 후보 선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잘 보셔야 됩니다. 앞두고 각 캠프 간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방식과 이 설문 문항, 어떻게 설문을 할 것이냐,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주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윤석열 캠프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당에서 관련된 캠프의 관계자들과 좀 미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7 보궐선거 때 제가 당의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당의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이 됐지만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여기에서 박영선 후보와의 이 매칭을 둘 것인지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간의 경쟁력을 비교할 것인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원만하게 조정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 당에서 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경선을 원만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높은 만큼 각자 캠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잘 숙고하고 받아들여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론조사 이 어떻게 문항이 짜여질지 궁금한데요.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인데 4명 중에서 경쟁력이 누가 좋으냐, 누가 더 낫냐,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후보 4명 각각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을 붙이는 이런 가상 대결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될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재판부, 이 법원이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윤 전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 1심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심이 이제 그 전에 가처분 신청에서 나왔던 이거를 다 뒤집는 결과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게 좀 지난 일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20년 11월 24일 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해라 하는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처분을.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12월 1일 날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맞다 해가지고 윤 총장 그 손을 갖다 들어줬었죠.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15일 날 또 소집해가지고 이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대통령께 건의를 갖다가 해서 12월 16일 날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대통령 명의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12월 17일 날 그 소장을 갖다가 제출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12월 20일 날 그때 또 그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이 그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2월 24일자 집행정지 결정이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은 판사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그다음에 한동훈 그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수사 방해 같은 것들은 소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은 그렇지만 집행정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런데 윤 총장은 당연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이걸 갖다 주장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결정문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 결정문 내용을 보면은 판사 그 뒷조사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을 2달 동안 쉬라는 이야기이니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당시에 이 소송을 취하를 했었으면 그냥 말끔하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으로 끝났을 것을 왜 취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바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의 결정을 밝혔고요. 이 사건 본안 소송에 대한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총장직을 그만둔 데에 따른 이후의 실익은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2년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로 쫓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탄압할 수 있는 시도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라진 취재 의혹 사건이라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결국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해당 기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관련됐다고 수탁의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찰을 방해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감찰보다 더 강력한 수사를 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게 윤석열 후보였고요. 당시 검찰총장이었고요. 사법부에 대한 사찰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했던 내용들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국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점을 삼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2번이나 여기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던 내용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1심 재판 결과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강하게 의구심과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서 많은 의혹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이 커져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사법부가 분명한 내용들을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저희도 항소심을 통해서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측 캠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 전 총장 측 항소하겠다고 밝혔긴 하지만 이 법원에서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유지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징계보다도 이건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없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선 레이스를 봤을 때는 분명히 타격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대선 레이스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플러스 요인입니까? 예. 네. 왜냐하면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이고 자기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를 다시 각인시켜주는, 상기시키고 각인시키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저 실질적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가더라도 본인이 뭐 인신 구속이 되거나 더 다음 뭐 손실을 볼 거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데 대한 에너지를 쏟는 것이 과연 이익인가라는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의 뒤집는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사들의 어떤 심정주의적 판단 자체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것까지 폄훼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다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주 1대1 토론에서 상당히 많은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가십성이 있는 주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흔들린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당시 징계를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시지탄. 늦었지만 뭐 다행이다. 때는 늦었지만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석고대죄하고 수사에 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치계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뭐 이 정치 검찰을 대선 후보로 만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화살을 좀 돌렸는데, 이재명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글쎄, 뭐 국민의힘 책임까지 언급하는 건 뭐 엉클 이유가 있나 잘 모르겠지만, 김영주 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굳이 마이너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탄압받았는지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반대로 딱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걸 또 각인시키는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결국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다 뭐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결과에서 어쨌든 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는 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법원에서 1심을 하면서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윤석열 총장 측에 좀 윤석열 후보 측에 어떤 마이너스 내지는 좀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미애 전 당시 장관이 내렸던 뭐 징계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제기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더 집중적으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뭐 마치 자신이 다 옳았던 것도 얘기하는 것도, 당시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한 내용이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2가지는 제외시켰습니다. 4가지를 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또 다시 행정법원이 또 1가지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반의 승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그것이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중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결과보다는 늘 절차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에 논란이 컸던 건데, 거기에 대해 행정법원이 오히려 추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는 것, 그것이 약간 좀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느냐, 이런 걸로 따라서 또 국민들이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표 논란에 불복 논란까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람잘 날이 없던 민주당 내홍 때문일지 어쩐지 이 이재명 후보의 기세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어제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에 이재명 후보 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강력 이 협력 지원 전략 보고회에서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에 어떤 얘기가 오갈까 이목이 집중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합니다, 이 짧은 인사와 악수만 한 것으로 우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는 김수경 박사님,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지사 이 조만간 국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출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와대와 정식 회동 후 국감이 끝난
이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공수처가 이재명 후보도 뭐 수사 대상, 아니 검찰도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청와대 입장에선 여당 후보지만 만나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요. 청와대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가 먼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다라고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공개했다는 얘기는 조만간 만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직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또 주문하는 메시지를 또 다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두 가지 메시지가 혼재돼 있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결론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만나야 어떻게 보면 야당이라든지 국민들로부터 이제 의혹의 시선을 받지 않을 텐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18일, 20일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 직후에 바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어느 정도 대장동 수사가 좀 마무리된 후에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 나오는데 글쎄요. 청와대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수사에 대한 메시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의 메시지가 지켜지려면 전 최소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만나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어떤 의혹 그리고 또 특히나 야당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4일 그러니까 국감이 다 끝내고 24일에 지사직을 사퇴하고 이 선대위에는 이해찬 전 대표와 박영선 전 장관이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행안위 국토위 국감을 마치고 또 실제로 그 전직 대통령 사이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3일 이내에 만났고 지금 이 수사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10일 정도 걸려서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당내에서 당선된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않은 것 자체도 현재 이제 불복 문제라든지 그런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또 다른 어떤 뭐 문 대통령이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뭐 정당성이나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이런 또 비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24일 이전에 대통령이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의미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예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에 이재명 캠프의 자작 노릇을 해왔고 뭐 그전에도 이제 최근에 이래서 박영선 전 장관도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하는 조화하는 모습들이 봤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거기다 플러스 뭐 이낙연, 정세균 또 김두관 이런 분들도 같이 합류하는 그 멤버들급의 선대위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뭐 이재명 후보의 공식으로 예방 이런 만남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대선 체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 너무 많죠. 특히 민주당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전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선 승복 선언 하루 만인 어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어떻게 죄송합니다. 선대위원장 혹시 뭐 이렇게 받으시면 응할 생각 있으시죠? 원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낙연 대표의 워딩이 그동안 언행에 비해서 굉장히 날이 선 것 같습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선대위 합류를 묻는 질문에 특히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실 때 어떻습니까? 원팀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정말 선대위 참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복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 승복이 이낙연 대표의 승복이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지자들의 전체적인 마음까지 끌어오는 승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데 이제 그 불을 붙이게 된 게 송영길 대표의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그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거칠게 뭔가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성 발언들이 있자마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나타나서 본인의 육성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앞서 나왔던 그림들처럼 이해찬 전 대표가 같이 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된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그림은 그 한 공간에 이낙연 후보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가야지만 원팀의 그림이 완성될 텐데요. 일단은 경선으로 결선 투표를 가지 못하게 됐던 부분들 이 내용들은 받아들이고 승복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이낙연 후보의 핵심적인 측근이었던 서른 의원이 경선 내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정적인 제보가 몇 건이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가서 절대로 선거에 이기지 못할 거다. 구속 등에 대한 언급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선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수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는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 여지를 두고 갈 것이고 원팀으로 함께 뭉치기에는 꽤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캠프를 향해서 경선 기간 동안에 날선 비판을 했던 이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 역시 이번 경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했습니다. 남부지검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후보를 찍을 바에야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보면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낙연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 지지는 14%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는 40%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러면은 이런 결과 저는 좀 솔직히 충격적인데요. 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은 통계표를 봤습니다. 그때 약간 통계에 조금 뭐랄까 바이러스가 좀 선입견이 있는 게 뭐냐면 편향이 있다. 좀 있는 게 뭐냐면 저게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600명이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저렇게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재명 후보한테는 20% 안팎으로 가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갔다는 건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600명을 어떻게 추출했냐면 국민의힘 후보까지 포함돼서 다자해서 이낙연을 지지한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만을 놓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600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600명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봤기 때문에 약간 뭐 정말 이낙연 후보 지지자의 40%가 윤석열 후보한테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 특히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이낙연 후보의 승복 연설, 승복 연설 중요하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안정감과 신뢰감을 다시 회복하느냐가 결국은 민주당이 원팀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첫 번째 관건은 아마도 다음 주 있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검찰의 수사겠죠. 그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그 수사에 대한 신뢰를 얻느냐.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간표대로 가야만 결국은 신뢰를 얻을 텐데 결국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 저 1차 관문 다음 주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화합의 손길을 내밀고 또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합될지,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지 이것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신원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낙연 전 대표가 설사 이 선대위에 이렇게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팀이 되기에는 정말 좀 힘든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원팀 기조를 이어가려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자신도 그 선대위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는 이 결과를 수용하고 원팀 기조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 캠프 해단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처음으로 이정표 없는 길을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정말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정표가 없지 않죠. 이정표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그를 돕는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앞으로의 행보를 좀 모색하겠다 이렇게 이제 들릴 소지가 충분히 있는 발언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서 정말로 뭐 이재명 지사가 전혀 뭐 무혐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혐의점이 발견이 되고 수사가 정말 더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에는 어쩌면 민주당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원팀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서지는 않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갈등 봉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느냐 이게 시급해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이재명 후보에겐 또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저도 우리 이재명 당선자한테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적극 애우해서 꼭 찾아뵈라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아픈 상처를 보듬고 원팀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낙연 대표를 꼭 찾아뵈라 주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기꺼이 만나줄지도 궁금하고 이 경선 승리 직후에 통상 올랐던 이 지지율이 과거와 달랐다는 것도 좀 볼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해서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언론 보도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런 상황이 솔직히 컨벤션 효과는 못 낸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가 딱 끝났는데 상대팀 감독이 다시 VR을 보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브레이크를 걸어놨다라고 다시 비디오 판독을 좀 해보자. 판독을 이렇게 해보자.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축하 자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전히 어떤 뭐 국감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어떤 김만배 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구속이라든지 구속 뭐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어떤 활동 법조계의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마지막 서울 투표의 항배가 상당히 많은 다른 국민들에게나 우리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당원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표가 서울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말하자면 대구부터 올라온 대전부터 올라온 열기들이 서울에서 아예 압도적으로 뭐 이재명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투표에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선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것이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마찰과 과정이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경쟁력 싸움 속에서 또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이번 대선 경선 결과는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내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인데 이 어쩐 일인지 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불에 태워지고 또 다른 사진은 이 이어지는 사진은 아마 찢겨지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 사람은 본인이 책을 50권 정도 샀는데 그 정도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찢었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된 일인지 사건의 발단은 어제 그리고 그제 조국 장관의 SNS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승복으로 경선이 끝났으니 조롱과 비방은 멈춰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행동에서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말 모든 그런 지지자들이 이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일부 극렬 지지자들일 겁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지지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죠. 사실 조국의 시간이라는 게 저 책이 나오자마자 그날로 10만 부가 팔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도 상당 부분 뭐 입시 비리라던가 사모펀드 비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었었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이번에 SNS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로서 민주당원으로서 이낙연 후보가 이 경선 결과를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반대했던 후보에 대해서 조롱이나 욕설을 그만하자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내가 정말 조국의 시간을 50권씩 사서 어떤 지지의 의미로 변호사비를 보태라는 어떤 그런 지지의 의미로 내가 50권씩이나 샀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이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저렇게 불에 태우거나 찢는 사진들을 올렸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이 늘 옳기 때문이었던 것인가 그렇다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것이구나라는 걸 아마 스스로 조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화합에 어떤 책임이 있는 송영길 대표도 그 반응을 두고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일배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반성하라. 이렇게 지지자들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낙연 캠프는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국민의힘 대변인 같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당대표님이 패배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 일배 같은 상황이다.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을 향해서 이 서른 의원이죠. 이 국민의힘 대변인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한 감정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재명 기자,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 이제 민주당 게시판이 굉장히 난리가 났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이 사퇴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하던데 이 청와대 청원으로 올린 거죠.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원래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비공개 처리됐죠. 최근에 청와대에서 정치적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것들을 이제 비공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삭제가 아닌 있고, 비공개 처리군요. 네. 비공개된 걸로 같은데 글쎄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 마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본인이 악역을 맡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당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경선이 끝나고 나면 화합을 위해서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거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약간 좀 뭐 일배라든지 뭐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표현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게 아마 좀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뭐 인격을 짓밟는다, 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상당 부분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본선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캠프를 꾸릴 텐데 저는 뭐 선대위원장들은 어쨌든 다 이제 어떤 원로들을 모시는 자리죠. 그리고 또 상대 경선 같이 뛰었던 후보들을 모시는 자리인데 네. 선대 본부장을 좀 뭐 박영선 전 장관 등을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낙연 캠프에서 뛰었던 진짜 서른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을 모시는 자리로 활용해야 하는 게 어쨌든 선대 본부장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캠프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체제로 바뀌면서 이낙연 전 캠프에 있던 이 의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뭐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던 그러다가 사퇴를 했죠. 이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을 향해서 차라리 원팀 포함할 거면 나는 반대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이렇다면은 이 뭔가 갈등의 이 내용에 불을 지피는 격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세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의 수위가 한 단계, 두 단계 높아지게 되니까 결국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고 김어준 씨가 막 수습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겨우 사건을 봉합하고 황교익 씨가 뒤로 물러나게 됐던 상황이 바로 얼마 전의 얘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황교익 씨가 저런 주장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 반대 진영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들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국면도 아직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본격적인 상황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 특검이 도입되거나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더 거침없이 진행이 시작되게 된다면 이런 갈등 구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유심히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내용이 어떻게 화합장으로 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핫쌈. 오늘의 핫쌈은 핫쌈이 아닌 핫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절벽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을 방문했던 BTS의 열정페이 논란이 국감장을 또다시 뜨겁게 달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요. 고강도 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서 일단 후퇴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어떤 데서는 일면으로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전세 대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중단하지 않겠다. 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목표치를 6%대로 잡았는데 전세 대출이랑 집단 대출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금융당국이 이같이 결정을 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계대출 잡겠다고 그 의지를 드러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적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민심이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 상환 능력이 없는 이런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기 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대차 3법하고 전세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럼 당장 내가 지금 전세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은 들어온다고 하고 전세감이 그 사이에 1억 2억씩 올랐죠. 그럼 대출을 받아야 이 전세 대출을 받아야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그 대출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던 지역을 아예 벗어나서 그 전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맞춰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집단 대출도 막아버리다 보니까 애써서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중도금 내고 잔금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동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야 이 주거가 안정되어 있어야 어쨌든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너무나 긴급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실수요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 없이 그냥 한 번에 대출을 묶어버리다 보니까 서민들의 굉장히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 폭주했고 사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그 민심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서 어떻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오락가락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잡겠다 했는데 또 선회를 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시장에 혼란만 키웠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목까지 이 가슴에 뭔가 쌓여져 있는 것들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임대차 3법을 과도하게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세값이 급격하게 오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가을 이사철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집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면서 전세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내 집을 줄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출까지 제한을 시키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국민 눈치 보고 상황 보다가 부동산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행하게 되니까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마저도 자인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는 진짜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만이라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당과 함께 정부가 국민께 안정을 주기 위한 노력에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이런 정책 펴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방탄소년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사로 갔죠. 이 활동비 미지급 논란이 한번 불거졌었는데 어제 문체위 국감에서도 이 내용이 핫하게 다뤄졌습니다. 그 7억 원 그 BTS 유엔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급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분명히 지금 9월 30일 날 청와대 관계자는 지급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탁현민 비서관도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청와대와 이 탁 비서관은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급했다고 허위 보고가 돼서 모르고 한 겁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알고도 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까지 나와서 거짓말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특사비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혹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7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예. BTS 멤버들은 돈을 10원짜리 한 장 안 받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받고 싶지 않아 했어요. 최소한의 비용을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 그 비용을 정산한 거예요. 억지로 준 거죠, 진짜. 본인들이 내키지 않은데 탁현민 때문에 왔겠어요? 제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 그들이 돈을 못 받았는지. 예, 탁현민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이다, 뭐 돈은 지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좀 궁금해요. 사실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논쟁이 됐을 때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정산이 완료됐단 말을 했거든요. 사실 정산이 완료됐다고 하면 보통 돈이 완전히 지급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됐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이렇게 논란이 된 건데 뭐 여러 가지 아마 용역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좀 그냥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어떤 출연료를 지급하는 식이 아닌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연예인들을 자꾸 이렇게 정부 행사에 뭐 이제 데려오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 뭐 BTS가 그렇게 뭐 청와대에서 어떤 요청을 하는데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 해프닝이라고 생각되고 연예인에 관련된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연예인과 그냥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진행이 어제보다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